40쪽으로 갈게요. 40쪽에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자, 일단 투자론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8개 출제되어 있습니다. 8개. 예. 평균 한 5개, 아무리 작아도 5개, 많게는 7개, 8개 출제가 될 거고요.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5개 쪽보다는 8개 쪽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5개 나올 확률보다는 7개, 8개 정도 나올 확률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약 8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개를 기준으로 그 투자론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가 한 6개. 그러니까 투자론은 8개 나왔을 때 2-3개 정도는 시원하게 깔끔하게 틀리셔도 관계없다. 깔끔하게 틀리셔도.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안 하시면 된다. 알겠죠? 예,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안 하시면 된다. 왜 이런 얘기를 미리 드리냐면, 그 투자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한 2-3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이론 문제야 틀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투자론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들이. 투자론이 난이도를 좀 높여서 체감 난이도를 확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게 만들어서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 심지어 많이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은요, 선생들 사이에서도 답을 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선생들 사이에서도. 물론 나는 구하지. 나는 구하는데. 나는 쉽게 구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내가 잘 알거든. 쉽게 구하는데, 선생들 사이에서도 답을 몰라서 문제풀이를 갖다가 저한테 묻고, 내가 우리 쌤들 사이에서 못 푸는 문제들 민원 같은 건 내가 다 처리해 주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비웃는 것 같은데? 진짜인데? 예. 그러니까 그 선생들 사이에서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약간 욕심을 버리시고, 대신 투자론을 공부를 너무 안 해주시면요, 투자론 8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론은 목표로 갖다가 한 8개 나온다는 기준으로 한 5개 정도 기준을 목표로 삼고, 2-3개는 뭐 틀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오히려 어려운 파트이긴 하지만 마음을 약간 편안하게 드셔도 되는 파트인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안 풀면 되니까. 목차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 지렛대 효과부터 공부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지렛대 효과가 한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렛대 효과는 빼고 위험과 수익, 위험하고 수익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가치 계산. 시간 가치 계산은 이번엔 좀 대충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걸려야지 이해하실 수 있는 파트거든요. 네 번째가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 다섯 번째가 이제 투자 분석의 기법. 분석 기법. 이렇게 5개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투자론에 대한 내용 정리해 나갈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번 듣고 이해되는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한 번 듣고 이해되는 파트는 아니니까, 처음 들을 때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 반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반복하실 때도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동영상을 처음 들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영상을 계속 돌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돌려서 보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 칠판 한번 보실게요, 이제. 자, 먼저.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수익이 언제 발생되는 거냐면 미래에 발생돼요. 미래에 발생되다 보니까 이 수익이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은 불확실하다. 왜? 미리 들어오니까. 이 불확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 그래서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 수익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둘을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위험과 수익을 같이 공부하는 건데, 위험의 종류는 사금 법인류 하는 위험들도 있고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다 하도록 하고요.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 표준편차, 그리고 변이계수라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변이계수까지는 몰라도 좋고요.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하는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일단 하세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수익률과 평균을 측정합니다. 기대수익률과 평균으로 측정하는데, 기대수익률과 평균은 둘 다 확률로 구해집니다. 오늘은 됐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요 두 단어를 꼭 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자, 분산과 표준편차는 뭘 측정하기 위한 거다?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거고, 기대수익률은 뭘 측정하기 위한 거다? 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수익은 큰 게 좋고 작은 게 좋고, 위험은 작은 게, 그러니까 수익은 큰 게 좋고 위험이 작은 게 좋은데, 시험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A와 B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듣고 계세요? A와 B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다. 근데 방금 제가 기대 수익률은 뭘 측정하는 거다? 수익은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A와 B는 동일 수익인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A와 B가 동일 수익인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고 A와 B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한데 잘 들어요. B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표준 편차가 뭐죠? 자, 그럼 보세요. A와 B는 뭐는 똑같은데 기대 수익률은 똑같은데 그 말은 동일 수익인데 B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 말은 B가 더 위험하다.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좋은데 A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시험에서 혹시 A와 B의 기대 수익률은 동일한데 B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B 투자 대상이 선호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B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말은 B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선호된다? A가 더 선호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A와 B의 수익이 얼만데 안 나온다는 거지. A와 B의 위험이 얼만데 안 나온다는 거지. 위험과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자 따라해봐요. 이거 입에 붙입시다. 분산. 표준 편차. 그럼 분산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기 위한 단위고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고 기대 수익률 해봐요. 이거는 뭘 측정하기 위한 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인데 이번 시험에도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세요. 느낌이 있으면 더 좋아요. 자, 보세요. 자, 경제 환경을 예측합니다. 경제 환경을 예측할 때 경제 환경이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고 보통일 수도 있어요. 보통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자, 확률은 비관적일 확률이 한 20%, 보통일 확률이 한 50%, 낙관적일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지. 그리고 수익률이 비관적일 때는 한 6%, 보통일 때는 한 8%, 낙관적일 때는 한 12% 정도 된다. 이때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혹시 일단 시험에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셔야 돼, 이거 진짜. 곱해서 더한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과정은요, 곱해서 더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막 곱해서 막 더할 테니까 10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 곱하기 6%는요, 26에 1.2, 12 하면 안 돼요. 1점이에요. 이걸 갖다가 집에 가서 계산기로 휴대폰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로 휴대폰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퍼센트는요, 휴대폰 계산하고 계산기 계산하고 달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꼭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를 활용하는 거야. 집에 가서 20% 곱하기 6% 이걸로 안 누릅니다. 프로까지만 딱 누르면 계산기 1.2가 딱 떠. 이거 몇 프로다? 1.2%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계산기를 쓰는데 익숙해지면요. 그때 계산기 안 써도 돼요. 우리 지금 안 익숙하잖아. 처음이잖아. 계산기 집에 가서 계산기를 한번 해봐요. 58에 4.0이 나옵니다. 요거는요 3.6이 됩니다. 3.2라고? 그럼 요거 우리 방금 뭐였어요? 곱했어요? 그럼 이거 더합니다. 그럼 얼마냐면 8.8%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이 8.8%가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확률과 수익률을 막 뭐해서 곱해서 막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푸시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낮은 계산 문제예요. 난이도가 제일 낮은 계산 문제입니다. 뭐 크게 계산하는 것도 없어요. 뭐 해서 그냥 곱해가지고 막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틀려버리면 그의 심의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그의 심의 합격하기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아니면 민법을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법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를 막 곱해서 더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죠. 위험. 자, 위험의 종류는 크게 5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시작.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약간 멜로디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더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시작.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좋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사금법인유. 우리 이렇게 외웠던 거 하나 있었죠.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좋습니다. 예.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급, 고급 통근자, 부동산 투자 위험 5가지, 사금, 좋아요. 사금, 법인유, 사금, 법. 약간 이 멜로디를 좀 실어서,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5가지가 그만. 부동산 투자의 위험인데요. 먼저 사업상 위험은 어떤 거냐면, 사업할 때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뭐 시장 위험이라든지, 운영 위험이라든지, 위치적 위험이라든지. 그래서 수요 공급 상황이 변하는 걸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요. 근로자가 파업하거나 영업 경비가 변동되는 걸 운영 위험이라고 하고요. 입지 선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런 게 때문에 사업상 위험이고, 금융적 위험은 뭐냐면 부채를 잘못 썼을 때 야기되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통상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통상 부채를 그려다 쓰는데, 부채를 쓸 때는 보통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좀 개판이야. 근데 금리는 올랐어. 그래서 부동산에서 난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잘은 없지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부동산 투자의 5가지 위험 중 무슨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금융적 위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금융적 위험은 꼭 뭐를 써야? 부채를 써야 야기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할 때는 금융적 위험은 없다. 됐어요? 네. 세 번째, 법적 위험. 자, 정부 정책이 변합니다. 정부 정책. 특히 규제가 변하는 거죠. 이런 걸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내가 이제 그 건물을 올리려고요. 땅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땅을 하나, 토지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건폐율이 강화됩니다. 용적률이 강화되어서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을 지어 못 지어? 못 짓지. 이런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 정책이 변하면서 규제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런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션. 우리 인플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로 한번 나와보실래요? 네, 나와보세요. 자, 인플레이션. 촌스럽게 인플레이션 다 읽지는 않습니다. 인플레까지만 읽어요. 인플레. 그럼 인플레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인플레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을 인플레의 위험이라 그래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라고 합니다. 인플레 반대말을 좀 써볼게요. 인플레 반대말은 디플레라 그래요. 디플레. 이것도 촌스럽게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디플레라고 읽어요. 디플레는요, 물가가 마구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걸 디플레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인플레 봐야 되니까 물가가 마구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라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인플레가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요. 예.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콜라가 하나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캔에 500원입니다. 이 사람은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콜라 중독자예요. 콜라 막 밥 말아 먹고 막 그래. 그래서 자신의 소득 10,000원으로 전부 다 콜라 사 먹는데 자신의 소득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콜라 몇 개 사 드실 수 있어? 20개 사 드실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인플레가 발생한다. 대답하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물가 올라요? 예, 그러면 500원짜리 콜라가 1,000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인플레 맞나? 이게 인플레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물가 오른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물가 올랐어요, 지금? 그럼 이제는 콜라 몇 개밖에 못 사? 10개밖에 못 사. 자, 그러면 예전에는 10,000원 이퀄, 옛날에는 10,000원 이퀄, 콜라 몇 개? 20개. 옛날에는 10,000원을 딱 주면요. 10,000원 딱 주면 콜라 20개를 줬었어요. 10,000원과 콜라 20개가 같은 값어치의 화폐의 값어치가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물가 오르고 나니까요. 이제 10,000원 이퀄, 콜라 몇 개? 10개밖에 못 사는 10,000원이 되어버린 거지. 즉,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예. 요걸 또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줄겠죠. 구매력이 준다는 것은 같은 돈으로 덜 산다, 더 산다. 덜 사게 된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인플레에 대해서 약간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하지 말까? 할까요? 예, 그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인플레는 통상 경기 상승을 동반합니다. 경기가 뭐해지면서?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인플레 그래요. 인플레. 근데 경기는 개판인데 물가만 오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예를 드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지금 경기 좋다고 전제했어요? 안 좋다고 전제했어요? 안 좋다고 전제했어요, 제가. 경기는 안 좋은데, 시멘트 값이 올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들, 인건비가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아파트 짓는데, 또는 부동산 짓는데, 더한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네? 자, 지금 경기는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물가는 올랐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무슨 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합성어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합성어인데,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 경기는 불황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하는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자, 따라해보세요. 에그플레이션. 자,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이 에그는 여러분들 그 에그는 아니에요. 이 에그가 그 에그는 이제 이 에그고, 예. 그 에그고, 이 에그는 그 에그는 아니야. 알겠죠? 예.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야. 또 분명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에그가 뭐예요, 그러면? 뭐. 계란 하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뭐. 내가 쪽팔릴까봐. 사람들 많으면 쪽팔릴까봐 내가 선수 친 거야. 이 에그는 그 에그는 아니고, 에그가 에그리컬처 줄이 말입니다. 에그리컬처는 농업을 말합니다. 농업이란 뜻도 있고, 농산물이란 뜻도 있어요. 농산물, 곡물이라고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대표적인 곡물 제가 하나만 소개해 볼게요. 밀은 곡물입니까? 네. 그러면 자, 밀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듣고 계셔요? 네. 밀값이 오른다. 그러면 곡물 중에 밀값이 올랐어. 그러면 밀가루 값이 오르겠네? 네. 자, 밀가루 값 오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라면값 오르겠네? 네. 빵값 오르겠네? 네. 뭐, 그 다음 과자값도 오르겠네? 그러니까 밀값의 상승은 우리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식물 가격, 물건 값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을 특별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을 특별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셔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하고 그냥 앞으로 수업 진행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잘 들어놓으시기 좋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상승하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답이었어요. 예,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건 열심히 강의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강의는 해요. 근데 열심히 안 한다고. 왜냐면 올해 처음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상식적으로 묻는 거지, 그냥. 그런 것도 한 번씩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거 딴 생각 잠깐 했어. 잠깐 딴 생각 했어. 지금 방금 딴 생각 한 사람 있잖아, 방금. 딴 생각 하던데? 예, 내 누군지 안 밝힐게요. 예. 그 사람은 내가 보면 알겠지. 잠깐 딴 생각 해가지고 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세상이 그래. 잠깐 딴 생각에 하나 틀린다. 수업 시간에는 딴 생각 절대로 하지 마요. 알겠죠? 훅 지나가는 것에서 하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왜 인플레이션을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이라고 하느냐? 이거 안 적어도 돼. 적고 싶어? 지워버려. 자, 왜 인플레이션을 위험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 대출자와 차입자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잘 들어봐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대출자라 그래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대출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라 그래요. 요거는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대출자를 쳐보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통칭해서 대출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대출자가 될 수도 있고, 빌려주는 사람이 대출자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철저하게 빌려주는 놈만 대출자. 은행이 대출자. 그러면 일반적인 가게, 빌리는 놈은 뭐? 차입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잘 들어봐요. 얘가 얘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듣고 계세요? 네. 그러면 1억을 빌렸으니까, 얘가 이제 1억을 빌려가지고, 차입자를 여기 쓸게요. 죄송합니다. 차입자를 여기 쓰고 대출자를 여기 쓸게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1억을 빌려줬어. 얘가 그 1억으로 뭐 했냐면 1억짜리 집 샀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원금 1억에다가 이자 내면 되겠네?
맞아요? 예, 요즘 이런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얘가 얘한테 1억 빌려줄 때 그 1억은 뭐 한 채 살 수 있는 1억. 집 한 채 살 수 있는 1억의 값어치가 있었어. 근데 물가가 올라버렸어. 자, 부동산은 화폐입니까? 실물 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플레를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은 실물이라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의 가격도 오른다는 거지. 부동산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2억이 되어버렸다고. 물가 올랐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한테 갚을 때 요 1억으로는 원래 이 1억으로는 집 한 채 살 수 있었잖아. 근데 갚을 때 1억으로는 집을 반 채밖에 못 사잖아. 그럼 얘는 높은 화폐 가치 1억을 빌려주고 낮은 화폐 가치 1억을 받게 되잖아. 근데 은행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손해를 보겠냐는 안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는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될 거다라고 예상될 때는 누구는? 대출자들은 이자를 고정적으로 받고 싶어 한다. 인플레 상에서 변동적으로 받고 싶어 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 대신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이게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대출기관들이 처음에 돈 빌려줄 때 1억으로는 만 채 살 수 있었다? 집 한 채 살 수 있었다?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고 나서 1억을 원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집을 반 채밖에 못 사는 1억을 받는다. 그럼 높은 화폐 가치 1억을 빌려주고 낮은 화폐 가치 1억을 받게 되겠네. 손해볼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뭐 발생하는 만큼. 인플레 발생하는 만큼 뭐를? 이자를 더 받고 싶어 한다. 이자를 더 받고 싶어 하면 고정이자율이면 이자를 더 못 받으니까 무슨 이자를 저도를 변동이자를 대출하기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 이걸 갖다가 마치 공식처럼 기억을 할게요. 자, 보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는? 대출자들은 고정이자율 대신 무슨 이자율로?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도 심당에 가시면 한 끗 차이야. 한 것 차이니까 혹시 고정과 변동을 까먹었다. 그러면 잔금약치 마련해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인플레가 시험에 뜨면요. 다 따라해보세요. 더. 항상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요. 덜 달라고 해, 더 달라고 해. 이걸 기억하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 더 달라고 한다. 더 달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출기관들은 고정이자율로 대출해주면 더 못 받으니까 무슨 이자율로? 변동이자율로 대출해야지 더 받을 수가 있지. 맞아요? 예. 유동성 위험은요. 자, 따라 해보세요. 환금성. 황금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황금성이 뭔지는 알죠? 예.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을 황금성이라 그래요. 저를 보시고요. 자, 5억짜리 예금이 있어요. 5억짜리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기간.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자만 좀 손해를 보면요. 즉시, 현금할 수 있습니다. 황금성 최고입니다, 최고. 예금이. 두 번째, 주식 5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혹시. 현금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기간. 아마 3, 4일 하면 됩니다. 최장 5일. 연휴 껴도 6일 정도면. 한 일주일만 하면 덮어 쓰지. 맞죠? 내 계좌에 딱 현금화돼서. 주식도 황금성이 높은 편입니다. 5억짜리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금하는데 걸리는 시간. 기약 없습니다. 3개월이요? 자신 있나? 3개월? 자신 있나? 팔아주실 거예요? 저분 진짜 팔아줄 것 같은데?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진짜. 이정선? 이정선. 평촌이죠? 2분단 세 번째 줄이죠. 2분단 세 번째 줄. 저런 분들이 진짜 팔아줘요. 말 뱉은 사람들 진짜 팔아줍니다. 팔아준다고 했대요. 3개월 안에 팔아주실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알겠어. 절 팔실 것 같아. 수술은 어떻게? 법정 수술이요? 다 받아야 되겠어요? 다 드릴게. 팔아만 주시면. 저런 분들 진짜 팔아줘요. 아무튼 부동산은요. 5억짜리 부동산 현금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약이 없어요. 일단 물건을 시장에 내놔야 되죠. 그러면 이놈도 보러 오고 저놈도 보러 오고 하겠지. 그러다가 계약 단계까지 가서 또 틀어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계약금 받습니다. 10%. 맞아요? 예. 덩치가 좀 크면 중도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또 잔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현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떨어진다. 부동산은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재화다 하는 겁니다. 요게 유동성 위험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부동산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현금화할 가능성이 아니면 현금화할 수 있는 성질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럼 OX.
X.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생각을 좀 할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법인유가 있다. 요거는 제가 안 틀리게 드릴게요. 대신 제가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요게 부동산 투자의 위험 사금법인유 중 어떤 위험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한테 한 글자씩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금법인유로만. 알겠죠? 간혹 당황해서 OX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사금법인유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 집에서 복습하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갑니다. 정책이나 규제가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 법입니다. 부채를 잘못 써서 하게 되는 위험. 금입니다. 금. 대출자들은 이자를 더 받고 싶어 하니까 변동이자율을 선호해요. 인입니다. 인. 부동산은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는 재산입니다. 유.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에 빠지는데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곤란한데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OX. 자,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건 맞죠? 이건 유동성 위험이지 금융적 위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실제로 나오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라 그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왜 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오라고 하냐면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데까지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다 보니까 뒤에 약간 실수해도 봐줘. 우리 좀 그렇다 글자 읽다 보면 시험장 가서 글자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면 사금법인유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내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관찰해 본 결과 아는 거랑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거랑은 다르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안다고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거만하게 하시는 분들 그 합격 장담 못해요. 합격 장담 못합니다. 공부는 약간 더 확실하게 약간 더 치열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하지만 이것은 금융적 위험이 아니라 유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금융적 위험은 뭐를 잘못 썼을 때? 부채를 잘못 썼을 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법인유가 있다고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 사금법인유가 뭔지를 갖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이 부채 잘못 쓰면 금,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면 법, 대출자들이 이자를 더 달라고 해요. 변동이자율, 인, 그다음에 황금성이 떨어져, 유, 이런 식으로 딱딱 못을 박아서 사업상은 이거지, 금융은 이거지, 법은 이거지, 그다음에 금이나 인이나 유는 이거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험, 시험에 맨날 나오는 위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위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총위험. 지금 하는 거 이거는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와요. 시험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총위험. 자, 총위험의 종류는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돼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근데 저는 줄여서 그냥 체와 비라고 할게요. 체계적 위험은 체, 비체계적 위험은 비. 일단 결론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체계적 위험은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요. 먼저 우리는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과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교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요 내용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앉은 이 자리에서 right now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시죠. 지금 당장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세요. 제가 칠판에 그리고 있는 건 그물이에요. 뭐라고요? 칠판에 그물을 그릴 거예요. 첫 번째로 그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상당히 촘촘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물은 여러분들 딱 보시니까 체계적 그물 같아요? 두 번째도 그물이에요. 두 번째도 그물인데 요 그물은 좀 엉성하게 제가 그렸어요. 일부러. 이런 그물을 비체계적 그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물의 종류는 무슨 그물과 무슨 그물이 있다? 체계적 그물과 비체계적 그물이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제가 물고기를 그려볼게요. 자, 잘 봐야 돼요. 이거 물고기예요? 물고기 같아요? 그림 잘하면 되네. 자, 이것도 물고기 같아요? 예.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 같아요? 예, 그러면 대답하셔야 돼요. 자, 체계적 그물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나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 물고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그물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간혹 또 분입학 못하고 또 피할 수 있다는 분들 계실까봐 더 체계적으로 내가 예? 그래서 물고기 요만 그럴까봐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완전 체계적으로 내가 조물조물하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요런 체계적 그물은 피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요 그물 보세요. 비체계적 그물. 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걸려있네. 근데 요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네요. 특정 뚱뚱한 물고기, 뚱뚱하면 못 써, 뚱뚱하면. 잡힌다고, 이렇게. 뚱뚱한 물고기, 개별 물고기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고기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잡히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서 6시 이후로는요, 물만 먹는 거예요. 플랑크톤은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지. 그리고 웬만한 길은 계단은 다니고, 그리고 뭐 하루에 2시간씩 걷고, 술 안 먹고, 또 술 먹으면 또 안주 먹어야 되거든. 그 물고기 중에서도 강의하는 물고기들 있잖아, 그죠? 강의하는 물고기들. 강의 10시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쯤 되잖아, 그죠? 그때 막 짜파게티 2개씩 끓여 먹고 막 그런다고. 2개씩 끓여 먹고. 그러면 또 뚱뚱한 물고기 되니까. 그러니까 10시, 6시는 절대로 금식하고, 전화하셨나? 어디 전화하셨지? 짜장면 집에 전화하셨나? 짜장면 한 그릇 할까, 오늘? 갑자기 또 짜장면 먹고 싶네.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살을 쏙 뺐어. 이렇게 됐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그물을 비체계적 그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그물 그리면 안 되지. 그물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물이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골라다 그대로 대입을 할게요.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하는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계적 위험은 기업들이 피할 수가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근데 특정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비체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물이 저기서 체계적으로 와. 피할 수 있어, 없어? 누굴 잡고? 모든 물고기 다 잡고. 알겠어요? 그물이 저기서 비체계적으로 와. 그러면 어떤 물고기만 잡을 수 있고, 개별 물고기만 잡을 수 있고,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잘만 하면 피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2중, 3중의 잠금장치를 마련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혹시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안 나도요. 다른 걸로 기억해서 맞출 수가 있게 내가 만들었어요. 내만 그래요. 타고났어. 비웃었죠? 방금 비웃었죠? 표정이 비웃는 표정인데? 비웃으면 합격 못한다? 고기 끄덕끄덕 해야죠, 합격해. 알겠어요? 네. 타고났어. 난 타고났다고. 그래, 이래야지 합격한다. 그러고 합격 못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문적으로 접근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분산 투자를 했어요. 분산 투자. 한 기업에만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했는데, A기업과 B기업과 C기업과 D기업, 이렇게 4개 기업에다가 분산 투자를 했어요. 이걸 다 우리는 나중에 배우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렇게 배웁니다. 뭐를 구성했다?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제 한 곳에 집중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데 결과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과적으로 A기업의 수익은 나빴어. 근데 B기업의 수익은 좋았어. C기업의 수익은 나빴어. D기업의 수익은 좋았어.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배웁니다, 오늘 배우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는요, 상당히 잘 짠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포트폴리오 잘 구성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기 안 좋은 수익은 얘가 보충해 주잖아요? 여기 안 좋았던 수익은 얘가 보충해 주잖아요? 그럼 얘들은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수익이 안 좋은 기업이 누구와 누구야? A와 C지. 자, 이거 쓸게요. A와 C가 지금 수익이 안 좋고 있지. 안 좋은 이유를 조사해봤어요. A와 C의 수익은 도대체 왜 안 좋은지 기업을 조사해보니까 회장님이 구속되셨대. 수익이 좋을 수가 없지. 옥중 경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옥중 경영을 갖다가 수익이 좋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회사가. 아니면 근로자가 365일 중에서 근로자들이 한 200일 파업한대요. 수익이 좋을 리가 없지. 맞아요? 아니면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대요. 경비가 너무 많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덜 날 거 아니에요.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대.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는 누구만 영향을 받아? A와 C 두 개 기업만 영향을 받지? 그러면 이거는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받는 그런 위험이네요. 그럼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 없어? 있지. 무슨 기업과? B기업과 D기업은 이런 영향을 안 받지? 그럼 그런 기업들에 똑같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위험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비체계적 위험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잘 듣고 대답하셔요. 아, 대답할 필요 없어. 내가 할게요. 대답 못하잖아. 내가 할게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겠지. 예. OX 아닌데? O 아니고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 O 아닌데. 대답하고 싶어 죽는구나.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즉 포트폴리오 구성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뭐라고 부르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부동산 개론 공부할 때는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냐면 통상적인 상황,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업들은요,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린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럼 또 저한테 와가지고 쌩 돈 안 빌리는 기업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찾아오지도 말고 내한테.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들고 와서 저를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우리는 일반적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드려요. 이 자리 변합니다. 듣고 계세요? 네. 이 자리 변하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A, B, C, D요. 아니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IMF 구제금융 상황이야. 아니 미국 금융위기야. 그럼 지금 경기가 안 좋네? 네. 거시적 경기 불황입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은 모든 기업이 다 영향을 받겠네? 네. 그러면 분산하고 싶은데 다 영향을 받으니까 피할 수가 없네? 네. 맞아요? 네. 그 분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어도 분산할 데가 없는데 뭐 다 영향을 받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네? 네. 이런 위험을 지금 이 시간부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OX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네.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즉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뭐라고 부르자? 체계적 위험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뭔 얘기를 하면 저한테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복습 안 해도 돼. 그래서 결혼은 내 수업 시간 다 해줄게. 아시겠죠? 네. 체와 비로만 얘기하세요. OX 하지 마시고 체, 비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개별 기업 B. 대답하시라고.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한다, 내. 나도 뭐 이거 안 해도 내 먹고 산다 아무 지장 없다고 내가. 다시 체와 비로만 얘기하시라고요. 예.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시간을 제가 줄여드리겠다고.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데, 이 좋은 걸 갖다가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되는데. 다시 근로자의 파업 B. 이자율 변동 체. 인플레이션 체. 영업 경비의 변동 B. 법적 소송 문제 B. 경기 변동 체. 모든 기업 체. 개별 기업 B.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아직 안 했어요.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없는 위험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체비 정도는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맨날 바꿔서 나옵니다. 맨날. 지금 5번 치면 4번 지금 5번 치면 4번이니까 확률로 치면 한 80%. 자격시험에서 80% 확률이면 100%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체계적인가 비체계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자, 아까 제가 분산 투자라는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네. 자, 분산 투자를 갖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라 그랬지. 맞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그러니까 제거가 가능한 위험.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 무슨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도 무슨 위험은 제거할 수 없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고,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해, 못 피해? 못 피해요. 체계적이면 못 피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금 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얘기했어. 체계적이면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체인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즐겨야 돼? 네. 피할 수 없으면 감수하셔야 돼.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못 피하니까 그거는 의뢰의 즐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즐기고 싶어? 그럼 즐기세요. 네. 저분 즐기시기 놔두고 우리끼리 자 막 즐기셔.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래. 막. 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이면 나왔어. 그럼 저분은 즐기시는 걸로 놔두고 우리는 그 위험 만다? 감수한다. 근데 세상에 바보같이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험 감수하면서 수익 더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맞나요? 네. 그럼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져요. 우리는 이름하여 이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하고요. 상쇄는 비례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부합시다. 자, 무슨 위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집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체계적 힘이 커질 때만 수익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비체계적 힘이 커질 때는 수익이 안 커져요. 무슨 힘이 커질 때만? 체계적 힘이 커질 때만 수익이 커집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요. 무슨 위험만 제거된다?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아무리 잘 짠다 하더라도 무슨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갑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는 이랬어요. 우리 오늘 이전까지는 비포 애프터. 오늘 이전까지는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하면 됐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셨으면 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무슨 위험이 제거된다? 비체계적 힘이 제거된다. 이 비체계적 힘은 무엇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하면 안 되고요. 무슨 힘이 커질 때? 체계적 힘이 커질 때 수익이 커진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네? 맞아요. 무슨 힘이 커질 때? 체계적 힘이 커지면. 그럼 체계적 힘이 작아지면 수익은 작아지네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인데? 비례 관계인데 비례하면 될 것을 굳이 상세라고 말했습니다. 왜 비례하면 될 것을 굳이 상세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상쇄. 상쇄란 단어.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유식한 단어입니다. 상쇄. 그러니까 사람들 대화 중에서 상쇄 이런 단어 쓰면 사람이 좀 유식해져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상쇄를 가장 비싼 말로 바꿔드릴게요. 상쇄와 가장 비싼 말은요, 이 말입니다. 이게 상쇄와 가장 비싼 말입니다.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 카바라고 읽으면 좋아요. 뭐예요? 카바, 이렇게. 커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요거는 그러면 말에 맛이 안 살아. 카바라고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상쇄와 가장 비싼 말이 뭐라고요? 카바. 미션 보시죠. 자, 여러분들, 투자자 중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수익이 높나? 막 2배 되고 3배 되고 10배 될 수도 있나? 네. 근데 위험이 크나? 네. 예금은 안전하나? 네. 근데 돈이 안 되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장점, 단점으로 얘기하세요. 주식이 위험이 크다는 건? 단점. 수익이 높다는 게? 장점. 예금은 안전하다는 게? 장점. 예금은 돈이 안 된다는 게? 단점. 맞죠? 예. 그러면 주식과 예금은 보니까 일장 있네요. 예. 그러면 자, 대답하세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주식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투자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커버해 주거든요. 그래서 커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커버 뭐야 커버가? 커버해 주거든.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위험이 높다는 단점을 커버해 주거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합니다. 그럼 커버해 주니까. 그럼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안 된다는 단점을 모릅니까? 아니, 정기예금 금리가 몇 프로라는 걸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험하다는 뭐를? 단점을,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이걸 커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단점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커버 하지 말고 이제 유식한 단어 배웠으니까 유식한 단어로 얘기해보죠.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 높은 수익으로 상쇄되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낮은 수익은 뭘로 상쇄됩니까? 낮은 위험으로 상쇄됩니다. 보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 맞네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 맞는데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려면 반드시 비례를 움직여야 됩니다. 비례를 움직여 상쇄가 됩니다. 반비례로 움직여서는 상쇄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위험을 낮은 수익으로는 상쇄를 못 시킨다니까. 높은 위험은 무슨 수익으로만? 높은 수익으로만 상쇄가 된다니까. 맞아요? 그럼 낮은 수익은요? 무슨 위험으로만? 낮은 위험으로만 상쇄가 된다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 맞네요? 근데 상쇄시키려면 반드시 뭘 움직여야? 비례로 움직여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상쇄는 비례로 이해합시다. 원래 상쇄는 비례가 아니에요. 원래 상쇄는 비례가 아닌데 1년 동안만 한시적입니다. 2017년 10월 28일까지만 2017년 10월 28일까지만 상세가 여기서만 나와. 다른 데서 상세가 안 나와.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뭐 시켜주는 관계인데
상쇄시켜주는 관계인데 상세가 들리면 뭐로 움직여야 된다? 비례로 움직여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 높은 수익으로 상쇄. 비례로 움직여야 되니까. 낮은 수익은 뭐로 상쇄? 낮은 위험으로 상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 냅시다. 잘 보시고.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까? 예, 체계적 위험 피해 못 피해? 못 피해. 못 피하면 감수해야지. 왜 상세 좀 이따 하고. 감수해야지. 위험 감수하면서 뭐를 더 내놓으라? 수익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겠지.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켜주는 관계고 뭐로 움직여야 돼? 비례로 움직여.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비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비체계적 위험 피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재관련한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느낌 오죠? 예. 분산 투자를 잘 하면 체계적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 X. 아시겠어요?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X.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등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런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X. 맨날 두 개 바꿔서 나온다고. 머릿속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확고한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용어 정리니까. 그래서 제가 11월달, 12월달에는 용어 정리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도 소개해드렸고 스태그플레이션 하세요? 네. 에그플레이션 하세요? 네. 말하지 마세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체계적이 말고 계세요? 네. 비체계적이 말고 계세요? 네. 됐어요. 우리 사이에 뭐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사금 법인류가 있죠? 네. 어떤 건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참으세요? 네. 예.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뭘 측정하기 위한 지표고 기대 중일이 뭘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지 아세요? 예. 기대 중일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참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교재로 갑니다. 교재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0쪽으로 갈게요. 자, 제5장 부동산 투자로 나옵니까? 예. 먼저 부동산 투자가 뭔지 됐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렛대우가 있습니까? 네. 작년 시험에 떴어요.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1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있죠? 네. 먼저 1번에 수익 옆에 보니까 평균 확률 옆에 기대 수익률 보입니까? 네. 그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곱하기 더하기. 기대 수익률은 뭐에서만 한다? 곱해서 더한다.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이제 1월달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중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분산 동그라미하고 표준편차 동그라미하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분산과 표준편차는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네. 가로 1번에 가시니까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나와요. 요거 별 하나 때려 놓으세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별 하나 때려 놓으시고 체계적 위험 먼저 할게요. 피할 수 없는 할 때 없는의 동그라미, 그 밑에 모든의 동그라미, 그 밑에 상세 비례의 동그라미, 그 밑에는 밑줄 다 그어놓으세요. 인플레, 이자율 변화, 경기 변동. 오른쪽도 똑같이 할 겁니다. 비체계적입니다. 피할 수 있는 애 동그라미, 개별 부동산 할 때 개별의 동그라미, 포트폴리오의 동그라미, 한 줄 들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파업, 법정 문제, 영업 경비 변동. 하셨어요? 예.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가로 2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나옵니까? 네. 한 글자씩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사금, 법인유. 다른 건 됐고요. 금융적 위험에 가볼게요. 금융적 위험 옆에 보니까 부채 보입니까? 네. 그 동그라미 한번 하고 부채. 두 칸 내려와서 인플레 위험 나옵니까? 인플레 위험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대출자 동그라미, 변동이자율 동그라미. 이건 중요합니다. 유동성 위험은 낮은 황금성의 동그라미. 낮은 황금성.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목차니까 지우지 마세요. 좀 쉬었다가 이제 수익 조금 더 보고요. 포트폴리오 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